작가님,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ETF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저희가 오늘 작가님을 모시게 된 이유기도 한데요. 네네. 네.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기본적인 질문들입니다. 네네. 네. ETF가 펀드나 단일 종목보다 매력적인 이유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ETF가 Exchange Traded Fund죠. 주식과 펀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주식의 기능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뭐 주식 종목처럼요. 펀드의 특징은 이게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기업 가치만큼 남아있는 잔존 가치. 최근에 그 러시아가 좀 어려워지면서 러시아 ETF가 상장 폐지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잔존 가치만큼, 그러니까 주식이 상장 폐지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펀드기 때문에 펀드는 매일매일 어떤 그 펀드의 가치를 이렇게 그 자산운용사가 평가를 하거든요. ETF도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사의 상품이에요. 우리가 증권사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증권사의 상품은 ETN이고요. 우리가 자산운용사의 상품은 ETF예요. ETN은 보통 한 10년 정도의 잔존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버리면 없어지지만 ETF 같은 경우는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상장 폐지하고도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 나오는 그 순자산 가치와 현재 주가의 어떤 비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펀드의 특징이 있다. 아무래도 ETF가 가장 매력적인 건 덜 내리고 덜 오른다라는 평균의 마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10종목 이상으로, 주식형 같은 경우는 10종목 이상으로 구성된 펀드거든요. 그 10종목 이상의 그 비중도 각각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를 담은 그런 IT ETF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의 비중이 뭐 10%다. 그러면 뭐 다른 그 종목은 뭐 5%, 3% 이렇게 구성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가령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가더라도 10% 비중만큼만, 그러니까 한 3% 정도 빠지는 거죠. 삼성전자의 비중만큼만. 삼성전자는 30%가 빠졌지만 ETF는 삼성전자의 비중인 3%만큼만 빠지는 그런 적용을 받기 때문에 덜 내리고, 대신 이제 공격적으로 막 주가가 오를 때는 약간 덜 오른다라는 그런 점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상장 폐지에도 자유롭기 때문에 개별 종목, 개별 바이오 종목을 투자를 해서 상장 폐지되면, 최근에 뭐 셀리버리 사태와 같은 상장 폐지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바이오 ETF를 사면 그 비중만큼만 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장 폐지에서도 좀 자유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부담스러우실 때는 어떤 ETF로 좀 해서 투자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연금계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계좌에서도 ETF 투자가 허용이 됐거든요. 리츠도 뭐 허용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금계좌의 수익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도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 어떨까. 제가 주식 투자를 한 20여 년 해보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주가 희석 효과예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수 곱하기 주가인데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6만전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가치는 시가총액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390조 정도 되나요? 그런 시가총액이 얼마냐. 우리가 아파트를 얘기할 때도 뭐 평당 3천만 원 이렇게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뭐 10억 원 주고 샀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 10억 원에는 뭐 평당 3천만 원 30몇 평, 이렇게 33평 이러면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수와 주가를 곱한 그 10억 원, 매매가 10억 원의 개념이 시가총액이고요. 그래서 주식수와 주가, 예를 들면 주가 10,000원, 주식수 10주면 시가총액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주식수가 10주에서 20주가 되면 주가는 5,000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어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 유상증자,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는 것은 주식수를 늘리는데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주식수를 늘리는데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대신 주식을 주는 행위예요. 그렇게 주식수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주가는 떨어지는. 그런데 5,000원이 10,000원이 되려면 굉장히 큰 호재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 희석 효과, 이게 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이 이런
주가 희석 효과가 큰데요. 그런 측면에서 ETF는 유상증자와도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측면에서 개별 기업의 어떤 주가 악재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안정적인 투자. 그래서 2차전지 ETF, 그러니까 2차전지 개별 기업을 사는 것도 뭐 경우에 따라 매력적일 수도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2차전지에 투자하고 싶다면 2차전지 ETF를 투자해서 그 어떤 성장성의 과실을, 그리고 개별 기업의 악재, 상장 폐지라든지 실적 악화라든지 주식수가 늘어나는 이런 리스크, 또 상장 폐지된다는 리스크에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도 강조하고 싶은 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단일 종목을 갖고 있다, 이게 상장 폐지가 되면 그 돈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그 사고가 날 수 있는데, ETF는 이제 그거를 미연에 당연히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매력적인 게 이제 어떤 개별 기업의 악재가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전략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이 망가졌을 때 내가 투자했는데, 제가 이제 246전법이라고 하는데요. 20% 손해볼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하면 매수 단가를 낮춰서 언젠가는 수익이 날 것이다. 근데 내가 매수를 했는데 뭐 많이 빠졌다. 그러면 보다 공격적인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추가 매수 전략이 굉장히 들어맞는, 그러기 위해서는 순자산 총액, 그러니까 상장 폐지될 그런 ETF만 아니면, 그리고 레버리지나 고버스처럼 공격적인 그런 2배수, 3배수 ETF가 아니면 우리가 좀 투자를 추가 매수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강력한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246전법 그 이야기 해주셨는데 되게 괜찮은 법 같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뭐 소위 3천만 원으로 8억을 만들었네라는 프레임으로 우리 출판사에서 만들어준 프레임이기도 한데요. 뭐 사실은 맞으니까 그 어떤 7년 만에 그렇게 이 수익을 올렸던 그 배경에는 제 추가 매수 전략,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타기죠. 물타기를 잘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매수하고 나서 주가는 이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 빠졌을 때 손절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서 매수 단가를 낮춘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기회비용 측면에서 다른 종목에 가서 수익 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낼 거면 여기서 이미 플러스가 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손절매해서 다른 종목에 가서, 그러면 손절매를 해보면 우리가 투자 금액도 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를 다른 종목에서 만회하려고 단기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습관들이 길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많이 망가진 종목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놓는, 그래서 미리 매수 전에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는, 그러기 위해서는 맨 처음부터 좋은 종목이어야 된다. 좋은 종목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ETF도 하나의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투자의 순서를 저는 ETF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주식 투자를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ETF부터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트레이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배당으로 넘어가서 배당주를 한 1, 2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개선주로 넘어가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화끈한 그런 이슈인 테마에 집중을 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거든요. 먼저 급등락이 심한 테마에 있다가 크게 손해를 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리면 뭐 실적 개선주라든지 고배당 ETF로 접근하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는 ETF부터,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중요한 게 재산을 좀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얼마를 따는가 보다는 얼마를 지키느냐, 지키는 투자에 있어서 ETF만큼 매력적인 건 없다. 그리고 가급적 빚내서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하나 조언을 드려요. 우리가 빚내서 투자하다 보면 특히 주식 시장에서 뭐 신용융자라든지 미수라든지 이런 빚내서 투자하다 보면 시장이 한순간 꺾여버리면, 급락이 오면 손절매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빚내서 투자, 특히 ETF 투자를 하실 분들은 빚내서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비투를 절대 하지 마시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ETF, 이제 우리가 투자를 시작할 때 보통 ETF로 어느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식시장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씩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제 수익률, 등락이 이제 리스크도 크지만 수익도 클 수 있는 테마주로 이렇게 완전 집중 투자로 가는 것, 이 과정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소주 한 잔에 임창정 선생님 사태가 벌어진 것도 CFD라고요. 이 CFD는 원래 10배 레버리지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00원으로 10만 원어치를 살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가 이제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2.5배, 40% 정도의 돈을 가지고 100%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4만 원으로 10만 원어치를 살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인데요. 그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투자하다가 한꺼번에 이제 이 매도를 하면서 삼천리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급등주를 잘못 잡아버리면 우리가 이제 되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매일매일 그 자산운용사에서 그 기준 가격 NAV라고 하죠. Net Asset Value, 어떤 그 가치를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그 가치에서 너무 이렇게 벗어나긴 좀 어려워요. 웬만한 뭐 원유라든지 이런 급등하는 어떤 원자재 이슈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 괴리율이 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별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버블의 정도가 좀 상대적으로, 물론 뭐 구성 종목에 버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비중은 이제 뭐 작거나 뭐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덜 오른다, 그래서 덜 오른다는 건 버블이 좀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전한 투자,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ETF로 좀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